본격적으로 이제 대세하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올해 가을, 내년 초중반부터 시작이 될 거다. 아마도 이번에 대세하락이 시작되면 그냥 쭉 떨어지는, 그리고 반등이 있더라도 아주 작은 반등, 빠지면 한 3, 4월 우습게 빠지죠. 40% 이상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대표님께서 이제 또 부동산 투자도 네. 이게 뭔가 감이라든가 네. 뭐 내피셜이 아니라 네. 이 데이터로 투자하는 걸로 좀 유명하신 분이시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즘 시장 네. 그럼 데이터로 봤을 때 좀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시장은 이제 명백하게 일단 눈으로 보이고 있는 건, 시장 상황에서 눈에 보이고 있는 건 뭐냐면 매물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팔려고 내놓은 매물들이. 매물, 예. 거래량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래량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팔고 싶은 사람은 시장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사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량이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시장 상황은 제가 이제 작년, 요번에 이제 출간된 책이 세 번째 책인데, 네. 네. 작년 이제 1월 달에 출간된 책이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 이제 2022 대전망이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 변곡점이 올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고, 10월 9일 날 제가 제 블로그에 그 변곡점이 드디어 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그 이후로 지금 급속도로 지금 거래량이 침체되고 있고, 시장의 매물은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로 말씀해 주신 분이니까 네. 시장에 이제 매물은 쌓여 있고 거래량 없다라는 거 좀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 그럼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도 기준으로 서울 수도권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이제 보시면 서울이 지금 이제 거래가, 요거 이제 막대 그래프가 요게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월 달에 아주 조금 늘긴 했지만 여전히 거래가 거의 없고, 거의 없다. 거의 이제 이만큼 거래량이 작았을 때는 금융위기 때 심각했을 때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만큼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요거 이제 파란색 선이 매물이거든요. 매물이 바닥을 찍었을 때가 언제냐면 21년 8월 달.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거죠. 즉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8월, 9월 지나고 나서 10월 달부터 매물이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5월 달 기준으로 서울의 매물이 얼마냐면 5만 5천 건 정도 돼요. 팔고 싶은 매물이. 팔고 싶은 분이 많은 거죠? 많은 거죠. 근데 보시면 거래량은 3월 달이 지금까지 신고된 게 얼마면 1137건이에요. 4월 달은 지금 593건. 그러니까 거래량은 매우 작고 팔고 싶은 사람 많고. 이게 이제 지금 서울의 상황인데,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기도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매물이 21년 5월 달 이후로 지금 가장 많은 지금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인천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 거의 없고 매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반적인 수도권 시장에서 다 나타나고 있고, 근데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 강력시만 한번 볼까요? 광역시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러면 대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 네. 대전도 이제 보시면 21년 8월 달 이후로 계속 지금 거래량은 계속 줄고 매물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대전도 이미 대세 하락이 시작이 돼서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도 보시면 대구도 거래량이 아주 작고, 대구 같은 경우 이미 이제 제가 작년 21년 3월 4월부터 강력하게 제가 경고를 했었고요. 보시면 이제 5월 달 이후로 계속 지금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산도 이제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꺾이는 거는 이제 올해 가을 정도서부터 예상이 되는데, 보시면 부산도 이제 작년 8월, 9월에 바닥 찍고, 보시는 것처럼 매물은 계속 많아지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도 그나마 이제 광주는 조금 거래량은 여전히 이제 조금은 그나마 이제 괜찮죠. 여기도 이제 좀 줄어들긴 했지만,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데, 여긴 그래도 조금 좀 괜찮은 상황인 것 같고, 울산. 마지막으로 이제 울산을 보면, 울산은 거래량이 그냥 아주 많이 줄어들진 않았죠. 작긴 한데. 그리고 매물이 좀 늘어나다가 줄었네. 최근에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네.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 경기 5대 강역시가 다 작년 8월 기점으로 지금 변곡점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작년 8월에 뭐 있었나요? 뭐 그때 있었죠. 제 생일이 있긴 했는데. 8월 10일.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네. 생일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또 대출 규제를 8월, 9월 달부터, 그리고 8월에 뭐가 있었냐면,
금리가 코로나 때문에 0.5% 초저금리를 했었잖아요. 근데 금리가 처음 인상이 된 게 8월 달부터 작년 8월 지금 달부터. 한국은행. 예, 한국은행 그렇죠. 미국 기준금리가 아니라. 올라가기 시작한 게 작년 이제 8월 달부터 올라갔고 대출 규제도 이제 그때부터 네. 시행이 되면서 안 그래도 지금 위태위태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직격탄을 날렸죠. 네. 대표님 책 보니까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이 네. 어디쯤 있는가를 가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해 중요하죠. 주셨는데 네. 그럼 지금은 네. 어디쯤에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정수리 지금 통과해서 살짝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가격으로 쳤을 때는 정점에서 네. 이제 산을 내려가는 길 쪽에 네, 이제 맞습니다. 앞에 딱 서 있는 상태군요. 그렇죠. 스키 점프 이렇게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세 번째 책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빠르면 올해 가을, 22년 가을부터, 네. 좀 늦으면 23년 초중반부터 대세 하락 변곡점을 끝내고, 네. 대세 하락,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항공모함과 같아요. 방향이 금방 안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3, 4년 동안 올랐으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3, 4년 동안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또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시장의 내부 상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2021년 9월, 10월 달부터 변곡점이 시작이 됐고, 이 변곡점, 하락에 대한 변곡점, 즉, 내부적인 에너지는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상승에 대한 관성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뭔가 호재 이런 게 있으면 즉각 반응을 해서 가격이 또 움직이고, 네. 하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계속 얼어붙어가는 그런 게 대세 하락 변곡점이고, 네. 그리고 대세 하락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올해 가을, 내년 초중반부터 시작이 될 거다. 네,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락으로 갈 거라가 아니라 이미 하락은 시작되었고. 시작되었죠. 네. 네. 근데 그럼 이거를 이제 반대편에 네. 상승해 주신 분의 의견에서 한번 보태보면 네. 서울에서도 네. 뭐 강남구라든가 네. 서초구 네. 이런 데는 네. 여전히 신고가 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또 대표님 네. 의견이 좀 궁금한데. 네. 이 부분도 이제 제가 당연히 예상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매년 연말이나 초에 이제 제가 시장 전망을 하는데, 네. 2022년 부동산 시장을 제가 뭐라고 전망을 했냐면, 상중하저. 예, 상반기는 고만고만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 좋아질 거다. 오. 예, 왜냐하면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뭐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거나 어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뭔가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지역들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예, 하지만 이런 일들은 지난 2008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그때도 있었던 내용이고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한 3에서 6개월. 네. 그래서 실제로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지금 올라가는 지역들이 실거래가 위주로 보면 강남 서초 위주로 올라가고 있어요. 딴 데도 올라간 데 있긴 한가요? 서울에서는? 상당수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의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호가 위주인 KB 부동산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호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 가격이죠. 안 떨어진 지역들은 그럼 호가는 실거래가는 아니잖아요. 실거래가 팔고 싶은 가격인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통계 위주는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데 네. 실제 거래된 데이터 위주로 지수 통계를 산출하는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 기준으로는 지금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실제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말로 또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요 데이터를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제가 만든 이제 플라워 차트라고 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예요. 뭐냐면 여기 이제 십자선이 있죠. 네네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 왼쪽으로 움직이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 네네.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네. 밑으로 떨어지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 차트에서 서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어디가 얼만큼 매매 전세가 움직이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가장 오른쪽으로 많이 간 지역 중에 하나는 강남구죠. 네,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 내려갔죠. 전세가는 떨어지고 그렇죠. 있다. 전세가는 떨어지는데 매매가는 올라가고 있고 또 서초구, 네. 그다음에 금천구, 네. 그다음에 성동구, 용산구, 네. 강서구 이런 지역들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북구, 동대문구는 떨어지고 있죠. 네. 요것만 봤을 때는 이게 1월부터 3월까지 올해 기준인 거니까. 네. 요걸 잠깐만요. 요걸 제가 주간 데이터로 바꿀게요. 네. 네, 왜냐면 월간 데이터보다 훨씬 더 빠른 데이터가 주간이라 주간 데이터를 보면 좀 더 정확해지죠. 지금 요걸 가지고 보면 1월부터 4월 달까지가 이제 네. 올해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 올라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그리고 리치고 데이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통계는 KB부동산에서 발표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든 거고요. 아, 그게 이제 호가인 거죠?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취합해서 통계를 내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호가 위주로 좀 많이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성북구도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매매가가 오른쪽으로 돌고 있죠. 노원구도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도봉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상당수 지역들이 지금 매매가가, 즉 호가 위주는 좀 올라가고 있다. 네. 자, 그런데 한국 부동산은, 즉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 위주로 통계를 내는 한국 부동산은 지수 데이터를 보니까 어때요? 서초구 다시 오른쪽으로 돌고 있죠. 네. 올라가고 있고, 용산구도 올라가고 있고, 네. 강남구도 올라가고 있고. 근데 나머지 이 십자선을 왼쪽으로 가는 지역들, 강서구, 노원구, 서대문구, 종로구, 은평구, 성북구, 뭐 강북구, 도봉구 대다수의 지역들은 다 떨어지고 있는. 다 밑으로 왼쪽으로 가고 있죠. 네. 전세가도 떨어지고 매매가도 떨어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강남 서초에서도 나타난 용산구에 나타난 현상은 뭐다? 전세가 떨어지고 있는. 떨어지고 있다. 네.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지금 서울에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네. 전세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거래되는 지금 전세 가격은 어떻죠? 지금 거의 서울에 입주 물량 이렇게 없어도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매매가도 실제 거래되는 걸로는 네. 이렇게 떨어지는 지역들이 많아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네. 약간 이 그림을 좀 위로 올려주시면 네. 지금 KB부동산, 네. 그다음 한국부동산은 네. 어느 데이터를 가져오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느 데이터를 가져온 게 중요한 건데요. 맞는 건가요? 정확하게?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지금은 하락 변곡점, 즉 아직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아요. 네. 왜? 집주인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 지금 올라가는 것만 몇 년 동안 봐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정부에서 뭔가 꿈틀꿈틀 하니까 호가를 올리겠죠. 안 내리겠죠. 안 낮추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KB부동산 데이터는 좋은 거예요, 아직. 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되는 건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급매물, 싼 거 아니면은 지금 하락하는 거 아니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거들떠도 안 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데이터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변곡점에서 보통 나타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는 어느 데이터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자, 지금은 이런 데이터 플러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거래량과 매물을 봐야죠. 사람들의 심리가 실제로 결과물로 나온 게 거래량과 매물 데이터잖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 강남과 서초가 제일 지금 핫한데, 네. 이쪽 지역들이 네. 실거래로 봐도 이 지역들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서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서초가 지금 거래량이 어떻죠? 거래량. 떨어지고 있죠. 안 좋죠. 별로 없죠. 지난 한번 10년을 놓고 보시면 거래량이 뭐 평균 거래량이 월에 한 3,300건 정도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거래량이 뭐 3월 달에 좀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 봐야 지금 완전 지금 60건? 지금 거래량이 완전 초토화되어 있어요. 야, 60건이 서초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가 수백 개, 수천 개인데, 수백 개는 최소한 될 텐데. 그러니까요. 예, 다들 너무 힘드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요 매물, 그렇게 분위기 좋다고 하는 강남 쪽도 지금 팔고자 하는 요 파란색 선이 어떻게 되고 있죠? 높아지고 있죠. 올라가고 있어요. 팔고 싶은 사람이 증가하고 있고 거래량이 아주 소수인데 이 아주 소수의 거래량만 지금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진짜 상승이다,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나야죠. 그리고 팔고 싶은 사람이 줄어야죠. 그런데 그 좋다라고 하는 서초구에서도 지금 이렇게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요. 매수와 매도에서 지금 매도자가 좀 불리한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강남조차도 어때요? 강남도 지금 매물 계속 늘고 거래량 거의 없잖아요. 네. 네. 이걸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일부 신고가 치는 아주 소수의 극소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아주 극소수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 전체를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죠. 아,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강남과 서초구도 네. 이제 좀 가격이 지금- 충분히 네. 떨어질 수 있는 맞습니다. 요인들이 있다.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네. 우리가 이 정부에서 이제 계속 원했던 것 중 하나가 네. 몇 년 전부터 똘똘한 한채 이런 거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강남과 서초 여기는 네. 결국에는 전국에 있는 부자들이든 뭐든 이제 다 일로 올 테니까 맞습니다. 여기는 떨어져도 아주 조금 떨어지거나 네. 계속 여기 올라간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대표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강남불패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강남불패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네. 강남은 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강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곳이다. 그런 의미의 강남 불패가 진짜 강남 불패인 거죠. 자, 실제로 이게 실제 데이터를 보면 네네. 요거는 이제 그 최대 가격 하락률이라고 해서 예, 이런 아파트 데이터들의 통계를 다 저희가 집계를 해서 어떤 지역들이 얼마만큼 이 가격이 떨어지는가를 다 데이터로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최대 가격 하락률을 지난 이제 20년 동안 서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강남구가 지금 몇 등이죠? 1등인데요? 1등이에요. 예, 강남구가 모든 평형 다 감안했을 때 예, 강남구가 지난 20년 동안 떨어지는 폭이 가장 크다. 15%. 그 다음에 양천구 14%. 가장 덜 떨어지는 데가 어디냐면요. 놀랍게도 관악구입니다. 마이너스 1.64%. 네. 지난 20년 동안의 아파트 데이터 통계예요. 물론 지난 20년 동안 이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실제로 이랬구나.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 데이터를 만들고 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강남구 1등이라는 게 좀 충격적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완전 충격적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남은 누구나 다 선호하는 곳이고 좋아하는 곳이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하락률이 가장 높아요. 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강남입니다. 놀랍죠? 네. 근데 요즘에는 네. LTV 15 이상이 네. 그 대출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은 과거 20년에는 그게 없었을 거니까. 그렇죠. 그게 좀 반영 안 돼서 그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대출 없이 살 수 있게 한 게 뭐 5, 6년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네, 그러니까 상당수의 분들은 대출을 껴서 사놨고 현금만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든 게 2020년 그러니까. 몇 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때서부터는 어때요? 거래량이 이제 보시면 지난 한번 10년으로 보시면 그때부터가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주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가 여전히 나오는 거죠. 왜?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모든 투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최근에 어떤 이런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과 또 저금리 이로 인해서 투자 광풍이 불었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 광풍, 코인 광풍, 부동산 광풍, 엄청난 광풍이 불었고 그래서 단기간 내에 부자가 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강남 서초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신규 수요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대다수의 부자들은 이미 강남 서초에 집이 있겠죠, 이미. 있겠죠. 예. 자, 그런 분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을요? 네. 이미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 이상 못 사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강남에 아파트 두 채 있으면 종부세만 또 엄청나니까 네. 살 수 없어요. 투자금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만 살 수 있어요? 집이 없고 현금이 많은 분들만 지금 강남 서초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미 이 시기에 이렇게 좀 많이 샀잖아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제 주변에는 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금 없어요. 제 주변에 자산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예, 강남 서초를 지금 이 가격에 추가적으로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많지 않다. 한마디로 현금이 있으면서 심지어 무주택이어야 그렇죠. 문의 사랑률이 높은데 맞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이 합쳐지면 살 사람이 없죠. 사실상 뭐 없죠. 무주택 아니신 분들은 돈이 많겠지. 맞아요. 예.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뭔가 이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 뜨문뜨문 신고가를 찍고는 있지만 네. 유의미한 거래량이 아니고 네. 이런 것들이 2008년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기대감 때문에 거래량이 또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잠깐 좋아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못 갔습니다. 정권 바뀌고 4개월 뒤부터는 거래량이 또 급감을 했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사실은 금융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시장의 온도차가 크다.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의 온도차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거든요. 이쯤에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2020년 여름부터 약 1년간 네. 이제 엄청난 폭등장이 발생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배경은 한번 점검하고 갈까요? 아, 네. 요 데이터는 이제 한국의 통화량과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의 시가총액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비율을 만든 겁니다. 파란 거 뭐고 빨간 거 뭐고? 요 파란 게 대한민국의 통화량이에요. M2 통화량이라고 해서 시중에 이제 풀린 통화량, 즉시 현금할 수 있는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아파트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통화량과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비슷하게 움직여 왔어요.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다란 말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게 원래 맞는 말이에요. 아,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다. 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잖아요. 네. 돈의 총량은 계속 증가를 하는데 네. 부동산의 총량은 증가해요, 안 해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토지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죠. 더군다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강남 서초 땅을 더 늘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건축물은 또 늘잖아요. 네. 근데 오래된 아파트 살기 싫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건축물은 딱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총량은 거의 변하는 게 없는데 돈의 총량이 계속 늘어나요. 그럼 이 가격이 올라줘야지 서로가 맞는 거고. 그렇죠. 네. 10년 전에 예를 들어 통화량이 100이었고 부동산 총량이 100이었어요. 근데 부동산 총량은 100인데 통화량이 100이 아니라 200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도 100이 아니라 200을 주고 사는 게 맞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대표님도 지금 뭐 몇 년 동안 집값이 떨어질 수 있지만 네. 결국에 집값이 우상해야 한다는 말에는 그럼요. 전적으로 동의. 당연히 전적으로 동의하죠.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다음에 대세 하락장이 와도 괜찮은 지역만 잘 고르면 네. 또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요 데이터. 예, 그래서 이제 보신 것처럼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시가총액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비슷하게 움직여 왔어요. 네. 그리고 직전 고점이 이제 2007년 2월 달이었습니다.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그리고 이때는 지금과는 정반대 상황. 강남 서초가 먼저 떨어졌어요. 과거 사이클에서는. 네. 예, 그래서 아마도 이때는 대출 규제 지금 이제 현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과는 다른 시장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이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 고점이 21%, 121%. 즉 통화량의 총량이 100이라면 아파트 시가총액이 120인 거죠. 즉 통화량보다 한 20% 정도 고평가되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싼 지역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강남 서초나 경기도권에서도 뭐 과천이나 뭐 성남 이런 데 고가 아파트들이 있는 데에 이 매수 타이밍 잡는 이 지표로 쓰시면 되고요. 네. 자, 통화량의 총량이 때로는 아파트 시가총액보다 많을 때가 있어요. 즉 시중에 풀린 통화량보다 아파트가 덜 오른 거죠. 네. 그때가 이제 2004년, 5년이었었고 그다음 또 언제였냐면 2012년, 13년, 14년, 15년 한 15년까지. 네. 그래서 13년부터 15년까지가 보신 것처럼 아파트 시가총액이 돈의 총량보다 밑에 있죠. 네. 이럴 때가 뭐다? 바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잡을 때다. 경기도의 고가 아파트를 잡을 때가 바로 이때다. 사기 좋은. 네. 그리고 이게 코로나 딱 터졌을 때 2020년 3월 달에 네. 122%까지 올라왔어요. 즉 금융위기 직전의 고점과 거의 유사한 단계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자, 그런데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엄청난 유동성을 풀고 유동성만 푼 게 아니라 금리마저 완전 초저금리로 낮춰버렸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투자 광풍이 생긴 거예요. 이제 주식, 부동산, 코인 난리가 난 거죠. 돈은 풀렸고 금리는 낮고. 그렇죠. 그래서 영끌해서 왜냐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없으니까 영끌을 해야죠. 그럴 때는 진짜. 그래서 영끌해서 자산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생겼는데 거기에 정부가 기름을 한 번 더 부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무슨 기름이죠?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네. 그래서 임대차 3법이 8월에 통과가 됐고요. 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시가총액이 어떻게 돼요? 기하급수로 올라가죠. 임대차 3법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전세 기간을 2년이 아니라 4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때부터였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4년치를 한꺼번에 올려받으려고 거기다 투자 광풍까지 불다 보니까 전세가 엄청나게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전세가 급등을 하니까 매매가가 다시 싸 보이니까 또다시 연끌이 또 터진 거죠. 그러면서 이 아파트의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통화량 대비해서 너무 벌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변곡점에서 내려갈 텐데, 네. 자, 뭐 2023년이나 뭐 4년 전망은 네. 대표님 올해 연말에 다시 모시면 되는 거고, 올해 하반기만 네. 그러면 이제 서울, 네. 경기, 인천은 네. 뭐 하락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네.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전망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케이스가 되게 한 두 가지 시나리오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사이클에서 우리가 보면 2007년 초중반부터 고가 아파트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수도권 시장에 대한 이 상승이 불꽃이 이 외곽 쪽으로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뭐 인천, 뭐 의정부, 뭐 이런 수도권 외곽이 엄청 불타오른 거예요. 이 불이 이제 2008년 중순 정도까지 퍼졌던 거고 고가는 계속 조금씩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가 터지면서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는데 금리가 터졌으니까 다시 또 경기 부양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엄청난 경기 부양을 했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하면서 2009년 3월에 주가가 바닥지고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한 1년 몇 개월 정도 올라갔어.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또 올라가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또 다시 또 올라갔다가 2010년 초중반부터 대세하락을 시작했어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쌍봉을 찍고 주식으로 따지면 쌍봉을 찍고 떨어졌었습니다. 과거 사이클에서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쌍봉을 찍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뭐냐면 지금 이제 어떤 미국 긴축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지금 주가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지금 금리도 계속 인상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부동산 시장도 심상치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매물이 점차 이제 많아지고 거래량은 어찌 보면 지금 금리 같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만큼 거래량이 없으니까 지금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세 하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건데 만약에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또다시 경기 부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경기 부양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뭐냐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던 실탄을 다 써버린 거죠. 너무 많이 썼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풀린 유동성, 그러니까 한국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 데이터를 보면요, 정말 완전 수직 상승입니다. 네,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또다시 돈을 풀고 위기가 오더라도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을 하기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이렇게 충격이 오고 급락이 왔을 때 부양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도 좀 떨어졌다가 쌍봉 찍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2008년보다는 훨씬 저는 작다. 거기에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이미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인플레이션 문제까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지금 하는 건 사실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코로나 때 돈을 풀어도 너무 많이 풀었던 거죠. 네.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의 총량은 느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뭐 이런 재화에 대한 총량이 급격하게 그렇게 못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너무나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게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그 금리 인상의 속도가 완만하면 괜찮을 수 있는데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지금 진행이 될 걸로 지금 예견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대세 하락이 시작되면 그냥 쭉 떨어지는 그리고 반등이 있더라도 아주 작은 반등. 금융위기 때는 고점 찍고 떨어졌다가 거의 비슷하게 물론 조금 낮긴 했지만 상당히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쌍봉이죠. 예. 네. 예. 근데 이번에는 쭉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반등이 오더라도 아주 미약한 반등이 오고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또 대표님은 데이터로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데이터란 건 결국 수치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하락한다면 네. 뭐 어느 정도를 생각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것조차도 데이터로 예상을. 그게 나오나요? 그럼요. 자, 이제 일단 통화량 대비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가 저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자, 이걸 보면 지금 46% 정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난 한 2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아파트 시가총액이 통화량보다 밑으로 내려올 때가 있죠. 자, 그럼 이게 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럼 지금 46% 고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돈의 총량은 늘어나겠죠. 얘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예, 늘어나고 얘가 떨어지고. 그러면 아마도 한 35에서 40% 정도는 네. 떨어져야 본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통화량보다 더 밑으로까지 떨어진다면 이제 40% 이상의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예. 지금 예를 들어 35에서 40% 정도면 네. 서울 집값이 제가 알기로 지금 이제 평균 매매가였나요? 한 네. 12억 좀 넘은 걸로 아는데 네. 3, 4억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럼요. 네. 3, 4억 빠지면 한 3, 4억은 우습게 빠지죠. 그런 장이 올 수 있다. 네. 아니 근데 그 반대편에 계시는 상세 네. 얘기하시는 분들은 네. 서울 아파트 공급 네. 향후 지금 2024년까지 네. 별로 없는 거는 팩트잖아요. 팩트입니다. 팩트 맞죠? 네. 그러면서 이게 결국 네. 부동산도 가장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인데 네. 공급이 네.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 다 서울 살고 싶어 하는데 맞습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네. 요거는 또 어떻게 답변해 주시죠? 네. 속 시원하게 데이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자. 대표님 오시면 다른 반대편의 분도 참 어렵겠어요. 데이터로 또 뭔가 네. 대답을 해야 돼. 맞습니다. 반박할 게 없죠. 네.
요게 이제 지난 20년이 네. 넘는 경기도의 입주 물량 데이터입니다. 경기도. 자, 경기도에서 입주 물량이 가장 작았을 때가 언제죠? 이때입니다. 네, 2011년, 2011년. 12년, 13년, 14년. 네. 자, 입주 물량이 가장 작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야죠? 뭐 가격이 올랐어야 되겠죠? 올랐어야죠. 최소한 오르진 않더라도 보합은 됐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기에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죠? 대세 하락을 했습니다. 입주 물량이 가장 작은 시기에 네. 대세 하락을 했어요. 자, 반대로 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실제 기사를 이걸 검색해보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시청자분들이. 2017년 8월 달에 정부가 처음으로 부동산 규제를 펼쳤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수도권에. 네. 이때. 이제 수도권, 이거를 한번 수도권으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전체적으로 17, 18, 19년에 입주 물량이 많았죠. 네. 17, 18, 19.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80% 이상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서울 아파트, 수도권 상승 아파트 끝났다 그랬어요. 왜? 입주 물량이 저렇게 많고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못 오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 첫 번째 빅데이터 부동산 책에서는 제가 2018년 2월에 출간됐는데 그 책이 무슨 소리냐. 서울은 모든 데이터가 다 좋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었고. 뭐가 달랐던 거죠? 두 분이 보는 게? 아, 그때만 해도 저평가 상태였어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입주 물량이 좀 많다라고 해서 이거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 자, 그리고 경기도의 예를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네. 자,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즉 무슨 얘기냐면 입주 물량이 작아도 대세 하락했을 때가 있었고 네, 네. 입주 물량이 많아도 대세 상승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입주 정반대 물량이 상황이죠.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 아니죠. 사람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성격이 좋으면 그 사람이 무조건 성공하느냐. 아니죠. 꼭 그런 건 다른 얘기.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네. 하지만 성공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네. 자, 한 사람이 성공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요인이 필요해요. 성격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능력도 있어야 돼요. 자, 부동산도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네. 입주 물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데이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주 물량이 절대 작지 않아요. 자, 지금 이제 수도권은 지하철이나 이제 광역버스로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직주 근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을 봐야 돼요. 수도권 전체. 서울만 보면 안 되시고. 경기 인천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자, 지금 2011년, 12년, 13년, 14년 이때 서울의 아파트 입주는 제일 작았는데 이때 지금 대세 하락장이 왔어요. 수도권에. 그렇죠? 그렇죠. 네, 이때 입주 물량이 작았는데 대세 하락장이 왔어요. 입주 물량이 많은데 17년, 18, 19년 진짜 많았잖아요. 대세 상승장이 왔습니다. 그럼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얘기했다가는 다 틀린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22년, 23년, 24년 입주 물량이 작나요? 이때보다 어때요? 높죠. 11, 12, 13, 14년보다 많잖아요. 네. 작지 않아요. 절대 입주 물량이 수도권에 작지 않습니다. 자, 서울만 보면 자, 어때요? 자, 서울만 보니까 어때요? 좀 작죠. 작죠. 네. 서울만 보면 작아요. 그건 맞다. 팩트다, 이거는. 네. 근데 서울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요. 서울에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지금 외곽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는데 이 사람은 성격 중에서도 뭐 엄청 위트가 있어. 이 사람은 위트 있는 성격 하나만 가지고 성공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가 똑같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분명히 작은 거는 맞지만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절대 작지 않고 네. 입주 물량이 지금보다 더 작을 때에도 대세 하락장은 왔었다. 네. 그건 뭐다? 결국에 모든 투자는 어떤 대중들이 살려고 할 때 그때가 꼭지. 대중들이 무서워서 팔려고 할 때가 그때가 바닥이다라는 거죠. 한번 우리가 기억을 돌이켜 보시죠. 2020년 중순부터 네. 21년 중순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기사가 뭐예요? 2030이 영끌에서 그때 아파트 다 샀다라고 기사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엄청 나왔죠. 자, 2030 세대가 영끌까지 해서 그리고 그것도 초저금리인 상황에서 그죠? 네. 신용대출 뭐 각종 대출 이빨 끌어다가 영끌까지 해서 샀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럼 이 가격을 누군가는 지탱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10대랑 우리 10대 이하들이 영끌에서 사줘야 되나요? 아, 네, 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제. 그 다음이 없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문제는 뭐다? 본질적으로
너무나도 지금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게 보시면 요 이제 리치고 앱에 가서 보시면 이제 통화량 대비한 이런 시가총액 데이터도 이제 다 여기에 보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DP 대비해서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트 결국은 GDP인데 GDP 대비해서 지금 거의 지금 10배예요, 10배. 979%니까 10배 정도 됩니다, 지금 GDP. 근데 역사적인 평균이 지금 한 600%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도 지금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국민 순자산 대비한 시가총액인데, 자, 국민들의 순자산에는 아파트 가격이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한 70%가 부동산. 그렇죠. 그건 이제 부동산 전체고 이제 아파트만 따졌을 때,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최신 데이터가 좀 느린데, 2021년 기준으로 국민 순자산 대비해서 아파트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22% 정도 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높아요.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아파트 자산이 포함된 내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아파트 가격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 순자산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낮을 때, 이렇게 2014년 이럴 때가 절호의 매수 기회다. 그리고 과거의 고점 2007년 8년에가 이때 17.23%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2020년 기준으로 2020년 말 21.8%예요. 작년 말 기준으로는 더 많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때는 주식 광풍도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이런 거 다 대비해서도 아파트의 상승이 과도해도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작게는 20, 많게는 40%, 그래서 평균 30% 정도는 지금 하락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 대표님은 지금 서울 아파트 뭐 평균 매매가 뭐 12억, 13억 이게 적정하다고 보지 않으시겠네요. 그거는 이제 뭐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를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많은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신기한 게 아파트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의 뭐 소득 대비해서 또 전세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 봤고, 그런 지표들로 봤을 때 최소한 20에서 많게는 40% 이상 지금 고평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대표님 말씀대로 네. 부동산 시장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네. 이제 하락할 것 같지만 네. 또 이게 뭐 100%는 아닐 수 있잖아요. 만약에 100% 아닐 수 있죠. 상승을 또 여기서 어떻게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네. 취임을 하면서 네. 오를 수도 있잖아요. 오를 수 있죠. 만약에 오른다면 네. 뭐 때문에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할까요? 오른다라면 네. 그러니까 뭔가 경제 좀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금리를 내리거나 또다시 시중에 또 유동성을 쏟아붓거나 이러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둘 다 지금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 거의 없죠. 네네. 네, 거의 지금 그래서 데이터가 100%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근거해서 가늠은 하지만 이거는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예요. 자,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은 떨어져도 무슨 상관이에요. 돈 많은데 현찰로 샀는데 아무런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2020년, 21년 달 영끌에 사신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많죠. 초저금리에 이분들은 이미 이자 부담만 해도 계속 기하급수로 그렇죠.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금리가 지금 인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물가 상승을 지금 잡으려고 이게 지금 너무나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생겼으니까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죠. 그래서 영끌하신 분들이 이런 금리 인상을 감내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로 가능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빅데이터를 2016년부터 연구를 해봤고, 저도 실전 투자도 꽤 많이 해봤어요. 근데 부동산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비싼 거는 저는 아직까지 못 해봤거든요. 이거보다 비싼 게 있나요? 없죠. 없죠. 네, 건물 말고는 없죠. 건물이나 토지 말고는 없는데. 건물은 뭐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할 그렇죠. 일이 거의 네, 잘 맞습니다.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대다수의 사람한테는 이 의사결정 하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그냥 더 올라갈 수 있어서 어깨라고 칠게요. 자, 그럼 어깨에서라도 사는 게 맞을까요? 지금의 어깨라고 치고 앞으로 한 2년 더 올라가요. 근데 금리는 어쨌든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2년 정도 후부터는 머리 꼭대기고 그때부터는 또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 사는 게 과연 맞을까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사가지고 2년 뒤에 팔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좀. 그렇죠. 그렇죠. 그는 운 좋게 팔면 좋은데 그 팔아도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만약에 현금으로 사실 수 있는 분들이면 어깨에 사도 괜찮죠.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대다수의 분들은 다 영끌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허리 밑에서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좀 기다리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데이터로 뭐 지금이 무조건 꼭지고 무조건 앞으로 대세 하락할 거야 라고 제가 그렇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분명한 건 어깨 위다. 너무 지금 고평가되어 있고 주변 여건들이 너무 지금 불안불안하다. 이런 상황 하에서 대출 끌어다가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자칫 내 인생을 너무나도 큰 리스크에 빠뜨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자, 그럼 지금 위기의 신호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키워드만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향후의 경기 전망을 이야기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기 선행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8개월 연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떨어지기 시작한 게 작년 8월부터가 아마 떨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한번 데이터로 볼게요. 네, 요 이제 보시면 요 이제 주황색 선이 경기 선행지수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21년 6월 달에 고점을 쳤죠. 그리고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월 달까지도.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주가가 또 21년 중순에 고점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수가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하향을 해오고 있고요. 예, 그런데 아직 동행지수는 좀 좋은 걸로 나와요. 이제 현재 느끼는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향후 6개월 뒤에 대한 경기 전망이 지금 8개월 연속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무역 적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호주머니 사정이 어때요? 지금 뭐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이런 거? 뭐 비싸게 많이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여윳돈이 이만큼 있었는데 수영장에 물이 꽉 차 있었는데 이게 지금 물가 때문에 지금 줄어들고 또 대부분은 대출이 이미 있으니까 대출 이자 때문에 또 줄어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금 호주머니 사정이 근본적으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거기다가 2030까지 영끌에서 주식, 코인, 부동산까지 투자 광풍이 불었으니까 더 이상 신규로 투자에 들어오실 분들이 또 거의 없다라는 거. 이런 요인들이 이제 이제 저물어 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지표들인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무주택자 분들은 내가 앞으로 금리 인상을 내가 감내할 수 있고 영끌까지는 아니다. 대출을 끼긴 하지만 이걸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내 소득으로 이런 분들은 청약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시세보다 뭐 20에서 30% 이상 정도 싼 그런 청약에 좀 도전을 해보시면 그런 분들은 떨어져도 어차피 싸게 사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사는 가격 자체가 이제 싸게 사시는 거니까 좀 떨어져도 버틸 수 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만약 영끌을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청약도 저는 지금은 좀 위험한 시기라고 봅니다. 무주택자는 지금 집을 사면 안 된다. 안 되죠. 자, 그 다음은요. 1주택자분들은 선택을 하셔야죠. 1주택자도 굉장히 여러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상승의 초반부에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상승 중반부에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상승 막바지 2020년, 21년에 사신 분들도 있겠죠. 사실 이제 뭐 중반부에 허리 정도에서 사신 분들은 뭐 떨어져도 내 집이니까,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막바지에 사신 분들이 문제인데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죠. 만약에 데이터가 바라보는 대로 작게는 20, 많게는 한 3, 40%까지 떨어졌을 때 내가 그거를 감내할 수 있을지 거기에 이자 부담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를 상상력을 좀 펼쳐 보셔야죠. 그랬을 때 나는 괜찮아. 나는 인내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홀딩 하시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다. 자칫 내 인생을 진짜 나락에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2007년, 8년 고점에 수도권 아파트 사가지고 진짜 마음고생 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2012, 13년 하우스포 얘기 역전사에 얼마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또다시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래서 그런 리스크에 이제 노출이 되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고민을 좀 하셔서 의사결정을 좀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1주택자이신 분들도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집을 팔고 무주택자로 가야 돼. 사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욕먹기에 딱 좋은 질문이신데. 1주택자는 사실은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유하고 가는 거다라는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보유하고 가는 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분들이 아니라
마지막에 사신 분들, 끝바지에 사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현금 주고 사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분들이 왜 사셨냐면 그분들은 두려움에 쫓겨서 사신 거예요. 네네. 내가 지금이라도 못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쫓기다시피 해서 그런데 하필이면 또 금리까지 초저금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사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올라갈 지금 예정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버틸 수 있다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버틸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진짜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부동산 이제 상승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네. 1주택이신 분들은 네. 여기서 지금이라도 또 더 여기서 상급지로 네. 갈아타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아, 네. 요거 얘기는 뭐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예를 나쁘지 들면, 않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만약에 이제 나는 내 집은 내가 꼭 있어야 될 꼭 있어야 것 같고 내가 팔았을 때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그러니까 갈아타려면 세금 부담이 없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런 상황이다라면 덜 떨어질 수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지역에 여기 랭킹 들어가셔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서울의 서초구의 서초동이다. 네. 예, 동네까지 딱 지역을 해서 그러면 지난 20년 중에서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이제 덜 떨어진 아파트가 어딘지를 한번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평형수도 30평대로 해서 지정을 해서 보시면 삼성 쇠르빌, 우성 5차, 서초 레미안 이런 데가 이제 좀 덜 떨어지고 이제 좀 많이 떨어진 아파트가 삼풍 진흥. 그러니까 상승의 막바지에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급속도로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하락장이 오면 어떤 아파트들이 많이 떨어지냐면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1주택자 분들이시고 조금 앞으로 향후에 조금 가격 하락이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갈아타는 데에 대한 비용, 거래 비용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신축으로 조금 갈아타시면 조금 하방 경직성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돈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 지역에 아파트에 있으면 네. 좀 덜 떨어질 것 같은 곳으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이용하려면 이제 이 리치고 서비스를 네. 이용하면 알 수 있는 건데 네. 요거 그럼 유료면 아닙니다. 이거 무료고요. 예,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 뭐 PC 화면이나 네. 이 핸드폰 앱에서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자, 그럼 남은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네.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죠.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세금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크고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파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못 파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시장에 매물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안 팔려요. 저도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데이터로 이제 투자를 해서 좀 있는데 저는 이제 작년 말에 이제 2채를 팔았고 올해도 바로 얼마 전에 또 다행히 또 한 채가 매도가 됐고요. 실제로 하락을 얘기하고 계시고 본인도 지금 팔고 계시고.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가지고는 있고요. 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다양한 데이터로 전망을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저는 제가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인데 이런 거예요. 자, 앞으로 부동산이 대세하락이 오고 주가가 뭐 이렇게 대세하락 폭락이 와서 경제가 아주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식 다 팔고 부동산 다 팔고 이렇게는 저는 자산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자, 비중만 조절하는 거고. 비중만 조절하는 거죠. 왜냐하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나름대로 이제 뭐 전망을 해보고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꼭 그렇게 맞춘다라고 해서 꼭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충분히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틀렸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부동산도 좀 있고 지금 달러도 있고 현금도 있고 이런 자산 배분을 제가 어느 정도 해놓은 상황인데 데이터에 근거한 전망이 부동산 전망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문제가 있을까요? 없겠죠. 왜?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고 얘네가 올라가니까. 네, 물론 비중 조절은 좀 줄여놨지만 근데 만약에 예상이 맞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굉장한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그 기회를 잡으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저는 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본인의 자산 관리를 하실 때 다들 나름 전망을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집값이 100% 떨어질 거라고 내가 확신을 하는데 집 사시는 분들은 없을 거잖아요. 사시는 분 반대인 상황도 없을 거고. 하지만 누구라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산 관리를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그게 뭐 뇌피셜이건 뭐든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반대로 될 수 있잖아요. 네. 반대로 됐을 때를 꼭 상상을 해보시고 그때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는 자산 관리를 완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계속 올라갈 거다, 뭐 할 거다. 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확률이 제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근거해 봤을 때 지금 운과 실력이 어느 영역이라면 뭔가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여러 데이터로 지금 정황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네. 비중에 대한 조절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지금 대세 상승만을 바로 앞으로 2년, 3년, 4년 지금 계속 올라간다라고 또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서울에 입주 물량도 없고 그렇죠. 뭐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네. 만약에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내가 큰일 나게 생겼다. 아, 이런 리스크에는 절대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좀 줄이면 좋다라는 건데 그래서 현금을 좀 확보하고 네. 양쪽 다의 시나리오에서 이제 대응하면 되는 건데 네. 무주택자랑 1주택자는 네. 조금 이게 자산 배분이 부동산을 줄이고 한다는 자체가 네. 그냥 가지냐 안 가지냐 너무 약간 한쪽을 선택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이 있습니다. 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네네. 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안 해요, 부동산을.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일반 분들은 네. 거기에.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을 제가 데이터로 연구를 해봤을 때 네. 지역마다 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해야 되는 시기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거주는 빌려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는 보유는 하고 있어요. 네네네. 제가 거주할 수 없는 지역에. 네. 왜? 거기는 데이터로 봤을 때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뭔가 충격이 와서 떨어지더라도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이제 다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아니 나는 내가 지방도 잘 모르고 이런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지금 무주택자 분들이나 네네. 1주택자 분들, 근데 이제 좀 리스크 헤지를 좀 하고 싶다. 부동산에 대한, 그러니까 부동산이 또 아예 없는 것도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지역 랭킹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투자 점수라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자하기 어디가 제일 좋아. 이거를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다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거제, 창원 시내구, 당진시, 목포시 이런 데가 지금 점수가 되게 높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진짜 중요한 팁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걸 조금만 이걸 손품 파시면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데이터가 자, 나와 있으니까. 데이터로. 자, 일단은 시군구 중에서 인구가 15만 명 이상인 곳 중에서 그 상위 20% 안에 드는 지역들을 일단 골라 놓으세요. 어딘지. 네. 예. 자,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서산이죠. 자, 그리고 투자 점수만 보시면 안 되고 상승임 지수가 또 높은 곳. 네. 얘는 뭐냐면 다른 지역 대비해서 아직 지금 덜 오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거제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점수도 좋고 상승임 지수도 매우 좋죠. 좋네요. 당진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 다음에 서산도 지금 보시면 네. 35등. 예, 사산도 지금 35등이에요. 좋음이에요, 좋음. 네. 일단. 자, 그리고 이 전세 저평가 지수.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전세는 투자 목적이 1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전세가 이만큼 올랐다는 건 뭐예요? 실제 수요가 이만큼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매매 가격도 실제 수요만큼 이만큼 올라야죠. 그러면 전세 저평가가 제로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는 이만큼 올랐는데 매매가는 이만큼 덜 올랐어요. 앞으로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 저평가. 네. 더 많이 올랐으면 고평가. 이런 원리로 만든 게 전세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사실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고요. 자, 이걸로 봤을 때 서산이 몇 등이에요? 지금 17등.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인 6.2% 저평가고 고평가 인대를 보면 서울시 노원구 마이너스 85, 도봉구 마이너스 79. 엄청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 80%도 있는데 플러스 지금 이 정도랑은 나쁘지 않아요. 거기다 또 당진 같은 경우도 어때요? 11등. 당진 아까 다른 데이터도 좋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전세 저평가, 그다음 가격 상승임, 투자 점수도 다 좋은 지역이 있거든요. 네. 예, 이 정도는 골라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골랐다 지역을. 네네. 자, 일단 제가 서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서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책 바로 전 책, 2021년 1월 달에 출간한 책에서 제가 강력 추천했던
네,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무조건 해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로 제가 서산을 꼽았고요. 네네. 서산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 일단 서산도 좀 거래량은 여전히 많죠. 매물이 좀 많아지긴 했지만 네. 여기는 거래량이 어때요? 어느 정도 있네요. 많아요. 네, 여전히 시장이 활발하다. 자, 그 다음에 공급을 보면 공급이 어때요? 앞으로 자 10년을 볼게요. 네. 공급이 있어요. 요게 이제 파란색이면 이제 이미 들어선 아파트. 예, 요 보라색. 보라색이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 네. 거의 없죠. 네, 24년만 있고 23년에도 없고 25년에도 없어요, 지금. 네. 새 아파트가 거의 없다. 네. 거기다 지금 미분양도 어때요? 없어요. 자, 거기다 인구를 보겠습니다. 자, 인구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죠. 네. 계속 늘어나 최근 살짝 줄어들었지만 자, 거기다 일자리 증감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자리가 어때요? 신가고. 동문동 13.2%, 예천동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무려 30.8% 지금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고 서산에 뭐가 있나요? 서산에 현대 관련한 그런 그룹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하잖아. 지방은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아니에요. 늘어날 때도 일자리 있다. 늘어납니다. 자, 예천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는 인구도 증가하죠. 네. 네. 그럼 이런 데는 어때요? 인구도 증가하고 일자리 증가하고 입주량 없고 투자 점수, 전세 재평가 모든 점수가 좋잖아요. 그러니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또 일자리가 있어요. 일자리. 네네. 자, 일자리 들어가서 자, 우리가 일자리 증감률을 보는 거예요. 자, 지난 3년 동안 일자리가 그러니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일자리다, 일자리. 자, 시도 기준으로 보면 세종시가 제일 많이 세종시. 네. 거의 25% 가까이 되죠. 가장 작은 데가 지금 경북. 경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도 3년이 아니라 최근 1년만 한번 보겠습니다. 최신을 좀 보려고. 그리고 경북이 마이너스 1.7% 일자리 줄어들고 있고 여전히 세종, 인천, 경기 이런 데가 많이 일자리 증가하고 있고요. 시 군구로 보면 15만 명 이상짜리 중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20%가 지금 최근 1년. 자, 이런 데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도 덜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회복력이 어떻겠어요? 빠르겠죠. 빠르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일자리 증감률 3등이 지금 평택이죠. 제가 2020년 1월 달에 제가 이제 평택에 대한 부동산 매수 의사 결정을 했거든요. 지금 발바닥이다. 모든 데이터를 봤지만 일자리 데이터도 너무 좋은 거예요. 평택 어떻게 됐죠, 집값?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때 제가 샀을 때가 바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자리 데이터 보시고 일자리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도 좋고 입주량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은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체력도 좋고 인성도 좋고 뭐 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제가 빅데이터를 연구해 보니까 있다. 있다. 네. 모든 데이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데이터가 다 좋은 지역들이, 양호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지역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하시거나 무주택자나 1주택자이신 분들은 만약에 제가 무주택자잖아요? 저는 바로 투자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데인데 두 채 삽니다. 왜냐면 두 채 값은 취득세 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그리고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여기서 사라는 뜻은 갭을 끼고 사라는 뜻인 거죠. 많이 그렇죠. 들어가요. 갭을 끼고 사야죠. 아니면 뭐 청약을 하거나 그렇게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대표님이 이제 서산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네. 본인의 이제 과거 깨알 자랑까지 해주시면서 중요한 건 또 미래니까요. 그럼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네. 2022년 올해 하반기 그럼 내년에 네. 유망한 지역은 네. 또 여기 서산 쪽 말고 다른 지역이 있나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 이제 지방부터 보자면 네. 그 중에서 있을까요? 이제 아까 우리가 데이터에서 봤듯이 네. 두 군데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거제와 거제, 당진. 당진. 네. 거제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거제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거제가 투자 점수가 지금 상당히 좋죠. 네. 네, 상당히 지금 좋고요. 매우 좋아. 네, 그 다음에 가격들이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네. 네, 그리고 제일 비싼 동네가 고현동 하고 고현동. 상동동. 여기가 이제 제일 비싼 동네이고요. 가격 뭐 매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세가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좋은 거죠. 네. 그런데 거래량은 여전히 활발한 편인데 여기도 이제 매물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팔고자 하는 매물이. 네, 그리고 이제 공급이 중요한데 공급이 어때요? 조금 있긴 하지만 많지 않아요. 네, 이 정도 뭐 한 5,000채, 4,000채, 5,000채 이상 들어서야 이제 많은 건데 뭐 지금 내년에 뭐 한 1,100채 정도, 내후년에도 1,500채 정도. 그러니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미분양도 지금 이제 파란색 선인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게 659채니까 많진 않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구랑 이제 일자리를 좀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인구가 이렇게 거제 전반적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 이제 고현동, 옥포동, 상동동. 네. 요런 지역들은 지금 일자리가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라면 좀 이렇게 일자리가 늘고 있는 이런 동네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어떤 일자리가 많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그러니까 3등이 580명인데 1, 2등은 8,00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거제라는 도시는 특정 업종이 밥 먹여 살리는 도시인 거죠. 조선업이.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조선업 전망까지 제가 잘 모르니까 네. 만약에 앞으로 지금 조선업이 정말 좋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되는 거죠. 너무 좋죠. 안 그래도 투자 점수도 좋고 여러 가지가 너무 좋은데, 예. 그래서 이제 조선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확신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네. 거제 한번. 만약에 조선업에 대한 전망이 조금 불투명한데 이런 데이터는 좋아요. 약간 상충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요? 그러면 안 합니다. 아, 그러면 안 하나요? 네, 그러면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수없이 많은 투자를 해봤지만 상당수는 잠잘 때 불안해요. 내가 이게 투자를 잘한 건지 네. 못한 건지 알 수도 없고. 근데 데이터에 근거해서 투자를 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엑스레이를 그냥 다 찍어서 안에를 샅샅이 훑어보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가 찝찝하면 그냥 저는 안 했습니다. 어차피 다른 거 다 그렇죠. 맞춰진 게 네, 있을 테니까. 또 있으니까. 네. 자, 거제와 이제 당진 여러분들 네.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네. 요거 믿고 그대로 맞아요. 하면 안 되고 찾아보는 그럼요. 거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요? 네. 여기는 이제 서울, 경기, 인천 네, 이 중에서도 있나요? 있습니다. 혹시? 아, 네. 있나요? 네. 자, 경기도에만 있어요. 아, 경기도, 인천과 네. 서울은 아닌가요? 서울은 없고 원래는 인천도 있는데 네. 인천은 뭐가 문제냐면 입주 포탄이 너무 많아요. 네, 수도권에서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데가 인천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은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 그나마 이제 경기도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경기도로 가서 야, 이거 마치 리치고 서비스를 네. 그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 대표님이 그렇죠. 네. 약간 자사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굉장히 네. 홍보하기 좋은. 죄송합니다. 아니 사실 저도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거 쓰고 싶은데 아니, 나쁘게 말한 게 아니라 네. 되게 홍보하기 좋은 네. 이제 딱 이 판이 만들어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저희 서비스, 요건 이제 개인용인데, 네네. 기업용 서비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기업들에서도 아파트 시행 서비스 하신 이제 수천억, 수조짜리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개인분들도 이제 어떤 이런 데이터에 근거한 이런 부동산 의사결정에 대한 방법들을 배우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저도 아주 재밌습니다. 네.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고 네. 있으니까. 자, 지난 1년 동안 일자리가 가장 증가한 데 보시죠. 네. 성남시 수정구, 평택. 평택, 고양시 덕양구, 네. 양주시, 네. 파주시, 오산시, 하남시 이런 데예요. 네. 자, 그런데 일자리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지역들은 이미 가격에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겠죠. 이미 되어 있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성남시 수정구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상승을 했죠? 2014년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 8년. 굉장히 오랜 기간 상승을 했고요. 수정구를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가격을 보면 지난 10년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15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했고 매매가가 지금 꺾이고 있죠. 네. 조금 꺾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네. 그다음에 전세가도 지금 좀 꺾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매물은 거래량이 너무 작네요. 이거 보이시죠? 진짜 작거든요. 근데 매물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여기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지금 뭔가 일자리는 너무 좋지만 좀 찜찜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평택을 한번 보시죠. 자, 평택 같은 경우는 자, 하락을 하다가 언제부터 상승했냐? 2019년 9월, 10월 달에 바닥 찍고 이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죠? 대부분의 경기도 사이클과는 좀 다르다. 좀 늦게 올랐네요. 늦게 올랐죠. 네, 좀 늦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전히 거래가 어때요? 좀 살아있는데요. 살아있죠. 거기보다는. 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매물도 좀 늘고 살짝 지금 줄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공급이 어때요? 평택이 줄어드네요.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 네, 그리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평택 어디에 샀냐면 고덕을 샀습니다. 고덕. 자, 이제 보시면 고덕은 일자리가 몇 프로 증가했죠? 200%. 200%. 대기업이 들어왔나 보네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고덕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일자리가 지금 증가를 좀 하고 있죠. 네. 고덕, 평택은 지금 한 2년 정도 상승한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된 거예요. 네네. 2년 좀 안 된 거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갈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고덕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일자리 네. 증가율이 높으니까 예, 좀 괜찮겠다. 네.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최근에 또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면 경기도 이천이 최근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이천이에요. 아, 진짜요? 네. 여기도 이제 제가 2020년 초반에 얘기를 했던 지역인데, 자, 이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수도권이 상승할 때 얘는 거의 오른 게 없어요. 거의 오르지를 못하다가 2021년 초중반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상승한 지 한 1년 정도 된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지금 되게 늦게 상승했고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이게 뭐 다른 일자리든 이런 게 있겠지만 네. 부린 입장에 든 생각은 네. 이제 경기도의 딴 데들이 네. 다 올랐으니까 얘만 안 오를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일로 가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게 아닐까. 그런 것도,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평택과 이천은 원래 수도권이랑 사이클이 달랐어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수도권이 다 하락했는데 평택은 올랐어요. 왜냐하면 생활권이 달라요. 서울에서 평택까지 출퇴근하신 분이 네. 거의 없겠죠. 이천까지도 출퇴근하신 분 거의 없겠죠. 거의 없죠.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과는 사이클이 다른 거예요. 살짝 좀 거리가 있으니까. 네네. 이천은. 네.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은 있지만 네. 일단은 또 수도권 시장의 직접적인 흐름과는 좀 따로 떨어져 있는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거래량 되게 활발하죠. 네. 그죠? 그리고 매물도 다시 좀 올라가다가 줄어들고 있어요, 매물이. 이런 거 너무 좋죠. 예. 자, 이거는 뭐예요? 굉장히 지금 시장이 활발하고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예요. 네. 자, 공급을 보시죠. 공급이 세게 자, 있는데. 공급이 언제 세요? 23년이고 24년이죠. 네. 24년에 공급이 지금 많습니다. 네. 예. 안 좋은 거죠. 자, 안 좋은 거죠. 근데 23년까지는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럼 지금의 강세가 언제까지 갈 수 있다? 23년. 23년 중순 정도까지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요 뒤에 또 입주문이 또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니까 한 발 늦었다. 2000은 2020년에 투자해서 22년에 23년에 팔았으면 딱 좋았는데 지금 딱 보니까 이제 입주물량 때문에 2천은 좀 아니다. 지금은. 그렇죠. 입주물량이 또 너무 많고 또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예. 근데 평택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인구가 늘다가 좀 줄었네요. 줄고 있죠. 예, 좀 줄고 있고. 근데 일자리는 뭐 아까 이제 보셨지만 부바락 같은 데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갈산동, 갈산동 여기는 뭐 47% 정도 일자리 증가하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좋은 건 일단 평택이 좀 좋아 보인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인구도 계속 늘고 네네. 일자리 뭐 아까 200%인데도 있고 공급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상승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지금이라도 좀 급매물 위주로 내 집 마련을 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한 곳만 얘기하면 또 시청자분들이 시선이 너무 집중될 수 있으니까 네. 한 군데 더 괜찮은데 혹시 있을까요? 수도권에요? 네. 지금은 이제 진짜 투자할 데가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전세제 평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세제 평가가 높은 지역은 안성하고 이천, 그다음에 용인시 처인구. 요 정도만 지금 그 중에서 안성만 지금 괜찮은 편이고 높은 데를 보면 80% 이렇게 그만큼 여기는 이제 투자 수요가 이만큼 실제 수요인 전세보다 너무 이제 과도하게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안성은 이제 평택 바로 옆이니까 근데 이천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럼 용인시 처인구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여기도 이제 보시면 상승을 너무 오랜 기간 해왔죠. 네.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그래도 실수요가 있는 거 대비해서는 매매가가 덜 오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투자 점수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재평가는 좋은데 투자 점수가 42.3점이라 그냥 빼자.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네. 그만큼 이제 전국에서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곳이 지금 그렇게 많진 않은 상황이다. 거의 지금 진짜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무릎 밑에서 살 수 있는 지역은 없어요. 아까 평택도 말씀드렸지만 평택도 이미 허리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5대 강력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안 좋게 보실 텐데 이 중에서 특히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지역이 있을까요? 뭐 대전하고 대구는 이미 하락이 시작이 됐고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곳은 대구. 대구는
입주 물량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가서 볼까요? 여기 이제 한번 고양 보시면 여기 이제 신규 입주 비율이라고 하는 랭킹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구가 지금 59.86이잖아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대구에 10년 동안 아파트가 100채가 들어섰어요. 근데 앞으로 3년 동안 59채가 들어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구, 그 다음이 인천, 아까 인천 많다고 하셨는데. 충남, 부산 이런 데가 지금 대구 볼까요? 대구가 보이시죠? 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은 이미 떨어지고 있죠. 네. 가격이 이미 떨어지고 있고요. 네. 인천 같은 경우도 가격이 지금 거의 정체 중에 있고요. 네. 공급이 굉장히 많죠, 지금. 올해, 내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광역시 중에서도 특히 좀 하락폭이 상당히 이제 좀 셀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역사상 최대 고평가 상태인 건 부동산 시장에 금리 인상은 이제 치명타이다라는 문장이 있던데 네. 금리 인상 여파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상승 예측 얘기하신 분들은 네. 금리가 지금 올라도 네. 고금리까지는 아니고 뭐 중금리지 뭐 3%, 4%, 5% 정도는 네. 뭐 감내할 수 있다. 지금 네. 그만큼 올라주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한 번에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데이터. 네네.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람들의 소득, 아파트 가격,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출 껴서 지금 집을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다른 데이터 다 필요 없고 내가 시도 기준으로 나는 딱 매수 기준 보고 싶다. 주택 구매력 지수만 봐도 돼요. 서울인데요. 이게 서울인데 지금 어때요? 역사상 최악이죠. 그만큼 지금 뭐다? 이게 가장 최신 데이터가 2021년 12월 달 데이터예요. 작년 말. 근데 이때보다 지금 금리가 더 높죠. 대출 금리가 훨씬 더 높은데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역사상 최고로 지금 대출 껴서 집 사는 게 부담스럽다. 네. 지금은 이보다 더 부담스럽겠죠. 자, 서울을 보셨으니까 다음에는 광역시를 제가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부산 보겠습니다. 부산도 어때요? 역사상 가장 높죠. 이걸 아파트 가격으로 껴볼게요. 이게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네. 자, 주택구매력지수가 밑으로 떠서 안 좋았을 때 이때 고점 치고 내려왔죠. 네. 그리고 주택구매력 다시 좋음으로 들어가니까 가격이 또 올라갔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쭉 지금 주택구매력 쭉 떨어졌죠. 역사상 최악이죠. 그러면 이 하락폭보다 이 하락폭이 꽤 더 크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대구를 보겠습니다. 대구도 보시는 것처럼 역사상 지금 최악이죠. 가장 주택공급이 안 좋고 입주 물량마저 이렇게 많습니다. 네. 네. 광주도 볼게요. 광주광역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1년 사이에 너무 고평가됐어요. 네. 그래서 광주광역시도 지금 위험하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너무 지금 전국이 너무 지금 거품이 너무 많다. 이게 대전이고요. 대전 보세요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저평가 상태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지금 가장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금리가 작년 말이니까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았어요 지금보다. 근데 그만큼 대출 껴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 자, 근데 대출 금리 이미 올라갔고 앞으로 더 올라가잖아요. 지금 뭐 연말까지 미국이 지금 2. 거의 3% 가까이도 지금 올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한국도 당연히 따라서 금리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주택담보대출 금리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글쎄요. 그러면 이제 하락기 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쨌든 우리가 이 하락기가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가는 거 아니죠. 나중에 다시 이제 집을 사야 되는 타이밍은 좀 뭘 확인하고 우리가 사면 돼요? 딱 하나만 보시면 그냥 주택 구매력 지수가 좋음으로 들어가면 사세요. 가장 심플합니다. 좋음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디 사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 강남구에 관심이 많아. 그리고 거기서 원하는 아파트 조건들이 있어요. 이것만 딱 설정해 놓으시면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좋은 시가 되면 제가 알람을 넣어 드릴 거예요. 이게 서울입니다. 자, 주택 구매력 지수가 언제 제일 좋았냐면 2015년 3월 달. 56.1로 이때가 역사상 가장 좋았고 이때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바닥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사면. 그리고 초록색 불이 언제 처음 들어왔냐면 2013년 3월 달에 처음으로 좋음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이때 뭐 아주 미세하게 조금 떨어졌다 올라갔네. 이 정도면 거의 매수자 우위 시장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첫 때만 샀어도 뭐 너무 좋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언제까지도 좋음이었냐면 2016년 말까지도. 그리고 보통까지가 2018년 6월 달, 2018년 중순까지도 얘가
보통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역사상 2007년, 8년보다 훨씬 안 좋다. 네. 굳이 지금 네. 사야 되겠느냐? 지금 굳이 정도가 아니라요. 네. 지금은 집을 사셨다가는 정말 자칫 엄청난 고통에 겪을 부동산이 수 만약 하락기 온다 하더라도 아까 전에 뭐 이제 특정 지역 몇 군데는 괜찮을 수도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하락기 때 보통 네. 경매로 사면 네. 사실 이 안전마진이라는 걸 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좋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경매로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죠. 아, 그건 괜찮다. 너무 좋고 네. 저는 경매 대세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자라면 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젖어서 사요. 뭔가 사업을 또 벌여요. 그리고 잘못돼요. 그런 것들을 싸게 사는 게 투자 관점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2020년, 21년에 영끌에서 사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영끌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두려움에 쫓겨서 지금이라도 안 사면 내가 벼락거지 되겠다 싶어서 사신 분들 중에서는 금리 인상을 감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 광풍 때문에 막 집을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또 막 무리하게 사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것들이 경매로 내년, 내후년, 특히 내년은 아니고 내후년부터 많이 나오게 될 거다. 가격이 본격적으로 대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출현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싸게 살 때, 네. 이때가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네. 가장 좋죠. 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내 집 아직 못 하신 분들은 지금 무슨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경매 공부 하셔야 돼요, 지금. 아, 지금부터? 네. 아니면 경매 공부를 못 하시면 그냥 옆에 경매 잘하는 사람을 그냥 두면 돼요. 네. 그리고 때가 오면 경매 알려주겠죠. 네, 들어가서 이렇게 낙찰 받으시면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락기가 온다면 네. 지금 이제 특히 네. 조심해야 될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까요? 특히 조심해야 될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급등했던 이런 아파트들을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아무래도 거품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에요. 네네네. 네, 사업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기 때 이 재건축 아파트들은 사업성이 가장 좋아져요.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상승에 막바지 가장 상승폭이 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아까 이제 랭킹 데이터에서도 보셨지만 하락폭이 또 가장 큰 아파트들이 좀 오래된 네. 이런 아파트.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세 하락기가 빠르면 올해 가을이나 늦어도 내년 초중반 정도부터 시작이 된다라면 재건축 아파트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떤 측에서는 네. 윤석열 정부 이제 취임 이후에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질 거기 때문에 네. 이쪽을 굉장히 좀 관심 가져야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한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없고 정부가 규제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없잖아요. 이건 이미 우리가 역사를 지켜봤을 때 그래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노후도가 계속해서 심각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결국은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을 재건축에 대한 부분으로 풀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돼서 하락 변곡점임에도 불구하고 그쪽들이 지금 또 타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불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게 되면 아무리 정부에서 뭔가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둔촌 주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그러니까 이해관계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나마 좋을 때는 괜찮은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 이해관계인들의 이거를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저도 재건축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저는 좋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데이터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적당한 수를 먹는 게 좋은데 그리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좋은데 재건축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방금 정책 얘기해 주셔서 2023년 그다음에 올해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뭐 주요 부동산 정책 이슈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그런 민심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하에서 지금 정권이 바뀌는 입장이다 보니
또 이번 새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뜨겁게 만드는 또 이런 정책들을 펼치기는 상당히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DSR 같은 경우도 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름의 어떤 핀셋으로 좀 뭔가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의 차원에서는 뭔가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이 붙게 만드는 이런 정책들을 펼쳐내기는 저는 정말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래서 너무 이제 많은 기대감을 가지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위험해 보인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그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데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다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미리 가게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어떤 이 정권이 바뀌면 기대감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지금이 어쩌면 만약에 진짜 대세 하락장이 온다라면 지금 그나마 살짝 분위기 좋은 지금이 그나마 이제 가장 좋은 가격에 받고 팔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팔 수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자, 이번 시간에 좀 부동산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거를 위해서 부동산 관련 9가지 빅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찾아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아직 부동산 시장이 양호한 지역을 분석하고 옥석을 가릴 수 있는 9가지 데이터. 자, 뭘까요? 자, 첫 번째가 매매 전세 시세 흐름인데 어떤 맥락일까요? 아, 이제 그거는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을 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항공모함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금방 못 바꿔요. 그렇죠. 상승과 하락 왔다 갔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하루 올랐다, 또 하루 떨어졌다. 계속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면 그냥 계속 오르고 떨어지면 계속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의 흐름을 매매가와 전세가를 가지고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KB 부동산 지수, 이건 호가 위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한국 부동산 지수로 보면 이미 살짝 지금 조금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이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거래가 위주로는. 그래서 이런 지금 상당히 오래 뭔가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이런 가격 흐름을 먼저 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두 번째가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로 옥석을 가려라.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는 이제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가 과연 뭘까?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을 가지고 만든 PER이라는 것도 있고 자산 가치를 만들고 만든 PBR도 있고 매출 가지고 만든 PSR도 있고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나름대로 뭔가 해당 주식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부동산은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없는 것 같은데. 없죠. 저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부동산 시장을 진짜 4년, 5년 동안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책도 많이 봤는데 고평가,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측정할 수 없을까?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이제 이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실제 사용 가치가 그러니까 전세는 투자 목적이 1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전세 가격이 움직이는 건 실수요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뭐 50% 올랐다. 그럼 실수요가 50% 증가한 거라고 보면 되고 전세가 50% 떨어졌다. 실수요가 50%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의 실제 수요인 전세와 투자나 투기 수요가 들어간 매매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또 해당 부동산 시장을 아는데 너무 정확한 거죠. 뭘까요? 서울 같은 경우를 보시면 7년을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가고 이게 이제 2015년 빨간색이 매매가. 매매가. 요게 이제 전세 저평가인데 자, 이때만 해도 어때요? 플러스 이게 조음에 있었죠. 조음 녹색의 요 위에.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리고 언제 얘가 이제 조음에서 떨어졌냐면 17년 말에 보통 그 조음에서 보통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평균 밑으로 떨어진 게 18년 또 4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유의에 계속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14, 15, 16, 17년에는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보다 매매가가 오르는 속도가 작았던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더 저평가 되어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사는 게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소득 대비 저평가 인덱스로 투자 수준을 확인하라. 자, 소득 대비 이제 저평가 인덱스를 보시면 요게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KB 부동산 지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과거의 고점이 2007년
초반, 2008년 중순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22가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2021년 중순부터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가 이때처럼 지금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에 있죠. 그리고 가장 낮았을 때가 2015년 초반. 소득 대비해서 가장 쌌을 때 샀으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쌌을 때죠. 이때 사고 이때는 이제 위험하니까 사면 안 되고. 근데 지금은 가장 위험하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지수 데이터의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중장기적인 상승폭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지수 데이터는 예를 들면 이제 지난 뭐 한 10년 동안 100%가 올랐다. 근데 실제로는 150, 200%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지수 데이터, 이 통계 데이터의 함정이 뭐냐면 중장기적인 상승폭이나 하락폭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2배, 3배가 올랐는데 이 통계 데이터로 보면 뭐 한 배 오른 거, 150% 오른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확한 걸 보려면 리치고 시세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로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로 봐야 되는데 그럼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지금?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이때가 2007년, 8년인데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너무나도 비싸다. 그리고 저평가는 이때가 맞죠. 13, 14, 15 이때가 맞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금융위기 전보다 직전보다 훨씬 더 고평가가 되었다라는 게 정확한 팩트인데 이거를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대부분 사용하는 통계가 통계 데이터인 지수 통계만 쓰니까. 그리고 이런 시세 데이터를 이걸 산출하려면 이게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이 모든 아파트 데이터를 다 넣어서 이 가격을 산정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뽑아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부동산 어떤 이런 가격 통계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가격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 못한 통계 데이터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곡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소득 대비해서 지난 뭐 금융위기 때보다 조금 비싼 정도네? 근데 실제로는 진짜 데이터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얼마냐면 이때가 18.4 뭐 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27.3이에요. 엄청나게 지금 고평가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지수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해볼까요? 다른 KB, 대표적인 게 이제 KB 부동산 지수니까 KB를 했을 때는 보시면 금융위기 때랑 거의 비슷하죠. 지금. 아까는 27.3이었는데 지금 확 낮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이런 기술, 테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저는 이제 갈수록 저는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물가 대비 저평가 인덱스로 상승률과 물가와의 격차를 확인하라. 자,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는 아직은 이 리치오 앱에는 안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리치오 이제 엑스퍼트라고 해서 전문가 버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KB 부동산 시세. 그러니까 실제 가격 보시면 서울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소득 대비 이렇게 비싼 거고요. 물가 대비해서도 자 지금 보시면 자 이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는 왜 만들었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지금 물가가 너무 올랐는데 지금 물가가 오른 거 대비해서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아직 덜 올랐어요. 이런 얘기를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만들어봤는데 이 데이터가 특정 지역의 저평가랑 고평가를 알아맞추는데 너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보시면 KB 지수 데이터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통계 데이터. 그래서 예를 보면 2007년하고 8년이 좀 고평가죠. 한 28%, 34% 정도. 그래서 요 파란색 선이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 빨간색 선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예요. 그래서 물가랑 엎치락 뒤치락 하죠. 그래서 요럴 때는 저평가, 빨간색일 때는 고평가. 근데 요게 지금 직전 고점이 2008년 6월달 마이너스 33.9%였는데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56.5%예요. 굉장히 고평가. 되어 있는 거죠. 통계 데이터로도 실제 가격으로 보면요. 이걸 시세로 바꿔보면 지금 이때가 직전 고점이 마이너스 50%, 49% 정도 됐는데 지금요 마이너스 210%예요.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 지금. 굉장히 지금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다 이제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부동산 이게 KB 부동산 이 통계 지수 데이터만 가지고 시장을 분석을 하시거든요. 자, 다섯 번째 주택 구매력 지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확인하라. 이 주택 구매력 지수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소득, 그 다음에 주택 담보대출 금리, 아파트 가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지금 소득이 얼마인데 내가 대출을 좀 껴서 대출 이자를 상환하면서 집을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줘요. 네. 그래서 뭐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시장이 좋은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 나쁜 거다. 이거는 너무 단편적인 거고요. 금리가 아니라 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또한 지금 이제 상당히 지금 네. 최악의 지금 상황인 거고요.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거는 이 주택 구매력 지수를 만든 이 아파트 가격 통계 데이터조차도 이것도 아마도 KB부동산 지수 통계일 데이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 가격을 보면 지금 상황이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더라. 9번까지 있는데 네. 5번까지 하고 나니까 네. 지난해 11월 집 샀거든요. 네. 그 집 산 거 취소 좀 안 되나요? 아, 취소. 네. 취소. 취소. 지금 등기까지 다 쳤는데 그렇죠. 취소 참 쉽지 않죠. 안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가 전세가율을 확인하여 네. 어느 지역으로 돈이 흘러갈지 예상하라. 네. 제가 진짜 이제 아파트를 정말 사기 좋은 팁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면, 네네. 자, 일단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초기에는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1, 2년은 사셔도 돼요. 네. 자, 전세가율이라는 건 뭐냐면, 네. 전세가 나누기, 전세가 상승률 나누기 매매가 상승률이에요. 네. 자, 근데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큰 거예요. 자, 실제 수요인 전세가가 더 많이 올라요. 네. 그러면은 뭐예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사람들이 드디어 부동산을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벌어 라고 시작이 되는 게 이때다. 그래서 이때가 서울이 언제냐면 2016년 중순입니다. 이때 이후로 사람들이 야, 이제 서울에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네.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2년까지는 허리 정도니까 사도 되는 거죠. 18년 중순. 근데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죠. 네. 이거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자,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저의 매수 타이밍은 뭐다?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또 역사는 반복이 되니까 아파트 매매 가격이 떨어져요. 네. 매매 가격이 떨어지다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데 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가율이 또 올라가거든요. 네. 전세가율이 올라가는데 하락하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때가 바닥이에요. 그때가 이제 과거로 보면 보신 것처럼 전세가율은 자 지금 보세요. 이 막대 그래프가 이제 전세가 계속 떨어지다가 2009년에 바닥 찍고 계속 올라갔죠. 자 전세가율은 계속 바닥 찍고 올라가는데 아파트 매매 가격 올라요? 못 올라요? 못 오르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면 안 돼요. 근데 전세가율이 한참 올라가는 중간 바닥 찍고 계속 올라가다가 매매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이때 14년 말 15년 이럴 때 그래서 전세가율이 상당히 고점 부근에 있을 때 이때가 절호의 매수 찬스예요. 그래서 저럴 때 사시면 되고 전세가율이 떨어진 지 4년 이상이 됐다. 그때부터는 정말 위험합니다. 에휴, 좋은 팁이네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큰 맥락은 굉장히 이게 비슷합니다. 네. 자, 7번째가 네. 2022년 안정적으로 상승할 지역을 미리 알려주는 매매 전세 수급 데이터를 보라. 네. 아, 매매 전세 수급 데이터. 네. 요거는 안타깝게도 아직은 앱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대한민국의 전체 부동산 시장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오늘 업데이트된 데이터고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오는 따끈따끈한 지금 데이터인데 자, 여기 십자선이 있죠. 자, 왼쪽으로 갈수록 매도세가 센 거예요. 즉, 살 사람은 없고 팔 사람만 잔뜩 있는 거. 100보다 클수록 매수세가 많은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고 싶은 사람이 팔고 싶은 사람보다 많은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팔고 싶은 사람이 가장 많은 데는 어디입니까? 세종. 그리고 대구, 대전, 전남. 여기는 지금 팔고 싶은 사람이 가장 많고 강원도는 여전히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냐 밑에 있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세 수급이 높은 거예요. 전세 수급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매매가도 안 떨어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잠깐 떨어지거나 적게 떨어지거나. 네. 그래서 전남, 경북,
충남, 전북, 강원도는 전세 수급이 지금 상당히 좋다. 전세가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 탄탄하게 뒤를 받쳐주고 있는 거죠. 네. 반면에 세종, 대구, 대전은 왼쪽에 있는데 또 밑에 있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다? 매매 전세 지금 둘 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자, 서울을 보시죠.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조금 키워볼게요. 제가 사이즈를. 자, 이게 이제 서울의 매매 수급인데, 요 빨간색 선이 서울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매수세, 파란색 선이 매도세예요. 자, 지금 서울의 매수세가 어때요? 작죠? 조금 올라가다가 최근에 다시 내려오고 있죠. 네네. 빨간색 선이 올라가다가 안 그래도 잘 가는데 조금 올라가 다시 줄어들고 있다. 즉, 살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네. 많아요. 그 다음 파란색 선이 매도세인데 매도세가 훨씬 많긴 한데 네. 매도세가 좀 줄어들고 있죠. 네. 팔려고 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왜? 뭔가 지금 시장이 다시 또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네. 실제 매물은 늘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수급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KB 데이터는 공인 중개사분들이 입력을 하는 거고 한국 부동산 데이터는 그 조사원들이 연구를 하는 건데 뭐냐면 나 지금 서울에 지금 아파트 지금 살 의향이 있어요라고 하는 게 이 매수자고 나 아파트 팔 의향이 있어요라고 하는 게 매도자예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 팔 자세가 훨씬 더 많고 사 자세는 지금 거의 없는 게 네. 서울 아파트 시장이다. 그리고 전세 수급도 지금 계속 좀 내려왔죠. 네. 조금 좋아지고는 있지만 입주 물량이 이렇게 작은데 원래대로는 훨씬 더 많았어야죠. 근데 지금 입주 물량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수급 상황이 별로 그닥 좋은 상황이 아니고요. 자, 경기도도 보시면 경기도는 상황이 더 지금 매도세가 안 줄어들었죠. 그렇죠. 네. 매도세 굉장히 여전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도 보시면 인천은 지금 지금 매수세가 거의 0이네. 네. 네, 살 자세는 아예 없고 매도세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인천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수도권도 뭐다? 심각하다. 네, 심각하다 지금. 이런 데는 지금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겠어요. 지금 세종, 대구, 대전 이런 데는 네. 그냥 거의 지금 아주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강원도, 전북, 충남 요 정도, 제주, 충북 요 정도. 그나마 매매 전세가 같이 좋은데 이런 데가 그나마 좀 괜찮은 게 KB 부동산 데이터고 한국 부동산 데이터를 보면 대구가 제일 안 좋고요. 그다음이 서울이에요. 네. 서울, 세종이에요. 한국 부동산 데이터는 서울이랑 세종이랑 그다음 안 좋다. 그러니까 요 십자선을 중심으로 요 밑에 왼쪽에 있는 요 지역들은 지금 다 안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매매전세 다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네. 서울, 세종, 전남, 경기, 인천, 대전, 울산, 제주, 부산 여기는 다 안 좋다. 거의 5대 강력시가 서울, 경기, 인천 다 있네요. 맞아요. 거의. 근데 여기가 데이터로 봤을 때도 다 고평가된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이 전북, 충북, 강원, 경남, 경북, 전북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들은 여전히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이거는 정말 아주 일부 네. 아파트 단지 일부 지역이다라는 걸 꼭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8번째 입주 물량 추이를 살펴보고 미리 수요와 공급을 확인하라. 그렇죠. 자, 이 수급 데이터와 네. 입주 물량 데이터를 결합을 하면은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매매 전세가 다 안 좋은 게 한국 부동산 데이터나 KB 부동산 데이터가 다 안 좋죠. 다 안 좋죠. 다 안 좋아요. 대구는. 자, 그런데 대구의 입주 물량을 보시면 네. 자, 대구의 입주 물량을 보시니까 어때요? 많다. 내년엔 더 많고 자, 그러면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전월세가 많아질까요? 안 많아질까요? 전세가 물량이 많아지겠죠. 굉장히 많아지겠죠. 네.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도 전세 시장도 안 좋고 매매 시장도 안 좋은데 이렇게 입주 물량이 하면은 매매 전세 수급이 어떻게 될까요? 더 안 좋아지겠죠.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더 안 더 좋아지겠죠. 많아지니까. 그러면 대구는 앞으로 계속 더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이 입주 물량 데이터와 현재 수급 상황을 결합을 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 자, 전북을 한번 볼게요. 자, 전북 같은 경우는 KB 부동산 데이터로 상당히 좋죠. 네. 자, 그 다음에 한국 부동산 데이터로는 가장 좋아요. 전국에서. 좋네요. 가장 지금 매매 전세 시장이 가장 좋다. 네. 자, 그런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북의 입주 물량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전북의 지금 입주 물량이 어떻죠? 많아요, 적어요? 적죠. 네. 그러면 앞으로 수급이 어떻게 될까요? 전북은? 괜찮겠죠. 그렇죠. 네. 나빠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도 괜찮은데, 전북은 향후 입주 물량마저 없으니까, 전북은 괜찮겠다. 네. 그래서 전북의 일부 지역들은 급매 위주로 내 집 마련을 하셔도 네. 나쁘지 않다. 괜찮다. 네. 여기서 이거 한 가지 하고 확인하고 가면 네.
지금 입주 물량이 네. 따라서 네. 아까 전에 우리가 초반부에 네. 서울의 입주 물량만 가지고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말할 수 없다.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입주 물량을 얘기를 좀 중요하게 하잖아요. 여기 차이가 어떤 거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네. 수도권하고 지방이 입주 물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수도권은 이제 서로 다 얽히설키 다 생활권이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춘천하고 속천하고 강릉하고 생활권이 같나요? 완전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따로따로 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수도권은 지금 광역 이게 다 서로 교통망이 서로 얽히설키 설켜 있고 생활권이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봐야 되고 또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입주 물량과는 오히려 반대인 상황이 많더라. 그래서 입주 물량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입주 물량 이 데이터가 영향도가 강한 거는 지방이다. 수도권은 오히려 반대인 경향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9번째 마지막입니다. 미분양 추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데이터이다. 네. 가장 반응이 느린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면 네. 미분양 데이터예요. 자, 미분양이 많아지고 있다. 그거는 상당히 심각한 신호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요게 이제 그 전국의 미분양 물량인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12월, 1월, 2월 지금 미분양 계속 줄어들고 있는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요게 이제 빨간색 미분양이 늘어나는 거고 초록색은 줄어드는 건데 네. 자, 지금 강원도는 미분양 줄어들고 있죠? 이상 없어요. 네. 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미분양 지금 늘고 있죠. 어디가 지금 늘고 있냐? 경기도 안성시. 지금 안성시가 어때요? 미분양이 갑자기 이렇게 없다가 이렇게 훅 생겼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미분양을 가지고 팁을 드리면, 그러니까 네. 이미 안성시는 지금 시장 상황이 뭔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지금 느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평택을 말씀드리면, 평택을 제가 이제 2020년 1월 달에 의사결정을 하고 2월에 샀어요. 네. 네.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일단 다른 데이터도 너무 좋았지만, 미분양이 이때 보세요. 19년 9월 달까지만 2,690호가 있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연속으로 떨어졌죠. 네. 네. 그러면서 평균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자, 미분양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좋아지는 거예요. 자, 미분양이 줄어드는 몇 달 연속 줄어든다? 무조건 달려가 사야죠. 네. 네. 그래서 미분양 데이터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상당히 좀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경북도 미분양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경북도 보시면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쭉쭉 늘잖아요. 그래서 경북도 다른 데이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미분양이 벌써 이렇게 늘고 있잖아요. 그럼 위험 신호로 지금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지금. 네. 데이터도 이제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여러 데이터를 보시면서 그래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다른 데이터가 괜찮은데 아까 경북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분양이 늘고 있다. 위험 경고 신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빼자. 빨간불 들어올 때 신호등 건너면 안 되죠. 이 9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옥석을 잘 가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도 서울도 지방도 다 보고 있는데 네. 수도권 투자할 때는 지방 투자 근데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방 투자 지금 서울 경기에서는 특히나 뭐 네. 투자할 곳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지방에서는 몇 군데 있긴 했는데 네. 그래도 지방은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인구도 줄어들고 네. 나중에 서울 쏠림 경기 쏠림이 심해지니까 네. 위험하다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지방 투자할 때 꼭 확인해야 될 사항 뭐 염두해야 되는 거 있을까요? 일단 일자리 데이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를 자, 네, 아까 이제 리치고 랭킹에도 있지만 그 지도 화면에서는 아직은 구현이 안 돼 있어서 네. 조만간 이제 업데이트 되긴 할 건데 일단 일자리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방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든다. 근데 데이터를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도 있지만 안 그런 지역도 있는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읍면동 단위로 전국의 일자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원의 크기가 뭐냐면 원의 크기가 일자리 개수의 크기예요. 네. 그 다음에 원이 빨간색이 진할수록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파란색이 진할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눈에 어디가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네. 일자리가 줄어드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지금 요게 이제 지난 조회 기간이 2015년 11월 달부터예요. 조금 최근 몇 년으로만 바꿔볼게요. 한 18년 5월 달부터 네.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워낙 좀 많아서 이게 도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조회 기간을 딱 직전 1년, 3년, 5년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 도는데 모든 조회 기간을 다 해볼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전문가 버전이라. 네. 자, 그럼 이제 18년 중순부터 22년 3월 달까지 어디가 일자리가
많고 적은지 일자리가 줄어든지 늘어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죠. 네. 자, 대체적으로 이쪽 지역은 어때요? 파란색들이 많죠. 안 좋은데요? 안 좋죠. 네네네. 그 중에도 제일 파란 데가 지금 어디예요? 포항시, 남구, 괴동동. 네네. 여기가 지금 일자리가 원의 크기가 작지 않잖아요. 원이 이 주변에서 지금 제일 크거든요. 그리고 파란색. 네, 근데 파란색이에요. 근데 지금 포항이 미분양이 급증했어요. 네. 자, 이런 상황이고 거제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네. 거제가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가 원의 크기가 작지 않은데 네. 다 이제 주변이 좀 파란색이죠. 네. 예. 그래서 저 같은 보수적인 투자자는 투자 점수가 좋고 아무리 좋아도 네. 저는 이런 지역들은 투자를 안 해요. 아까 거제가 나왔을 때는 투자하기 괜찮았는데 네. 일자 측면에서는 또 안 좋은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공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워낙 보수적인 투자자이고 데이터를 다 보면 모든 게 다 좋은 지역들이 있는데 굳이 하나가 좀 찜찜한 지역에 네. 또 투자를 할 필요도 없고 또 일자리는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니까. 예, 그래도 너무 멀기도 하고. 네. 자, 그런데 밑에서 원이 지금 크고 거기가 어디예요? 나주시. 네. 이런 데 보세요. 지금 일자리도 원도 꽤 크고 네. 색깔도 어때요? 네, 좋죠. 지금 30%가 지금 일자리 증가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원이 진짜 굉장히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평택. 고덕면. 자, 보세요. 자, 대한민국 지금 얘보다 지금 빨간 데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혹시? 얘만큼 원이 크면서 여기서 우리가 경기도만 한번 보자고요. 경기도. 자, 이게 이제 경기도의 데이터거든요. 자, 이제 보시면 원이 정말 큰 데가 있어요. 여기 이천시 부발읍. 여기 이천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네. 그다음에 분당구 삼편동. 그다음에 영통구 메탄동. 요 정도 하나, 둘, 셋. 근데 빨간 걸로 따지면은 얘가 제일 지금 빨갛죠. 평택시 고덕면 388.5%. 일자리가 정말 지난 이게 이제 18년 5월 달부터군요. 네. 19, 20, 21, 22. 아직 4년도 안 됐는데 일자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괜찮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충남 충북 같은 경우로 보시면 지방이어도 일자리가 요거는 니초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랭킹 들어가서 여기 이제 일자리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일자리가 이제 증감률로도 볼 수 있고 그냥 개수로도 볼 수 있는데 증감률을 볼게요. 자, 지금 전국의 시도 기준으로 자, 일자리가 지난 3년 동안 자, 일자리가 제일 많이 넣는 데가 서울인가요? 자, 서울 지금 몇 등이에요? 14등. 14등. 네. 부산 15등. 네. 자, 서울, 부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 2등 도시가 지금 일자리 증감률이 네. 높지 않아요. 자, 높은 데는 어디다? 세종이 제일 높고요. 네. 전남이에요. 경기도는 좀 많고. 그 다음 울산, 인천, 충남, 충북. 자, 지방이어도 일자리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자, 지방이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하는 데는 어디냐? 지방 중에서도 진짜 작은 곳들. 그런 데는 줄어들지만 지방도 뭐예요? 거점 도시들에는 다 이 물방울 효과로 인해서 다 모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해서 시군구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시군구 기준으로 지금 울산, 뭐 평택, 뭐 대구도 있고 오산, 뭐 남양주, 충주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일자리가 지금 17%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해서 절대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모든 걸 단순히, 그러니까 언뜻 들어보면 너무 맞는 얘기인데 실제 데이터로 보면 다른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사는 거고 내 인생을 운의 영역에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그런 영역을 네. 내가 데이터와 실력의 영역으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좀 보시면서 네. 의사결정 하시면 그래도 좀 더 좀 실수를 좀 적게 하실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네. 방금 전에 서울 경기가 증가율이 별로 높진 않았잖아요. 네. 그 높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서울이나 경기는 일자리라든가 인구 자체가 이미 많잖아요. 많죠. 이미 많으니까 맞아요. 사실 증가율이 높지 그럼요. 않아도 맞습니다. 그 숫자 자체로는 그렇죠. 엄청날 수 있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개수만 놓고 보자고요. 네. 자, 일자리 개수만 놓고 보면 어디가 제일 많냐? 당연히 서울 경기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제일 많습니다. 증가율도 사실은 높긴 힘든 거일 수 있잖아요. 높기 힘들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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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부동산 시장에 이제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당연히 많은 거는 당연히 서울 경기가 제일 많고, 아파트도 서울 경기 제일 많고, 네. 그 다음에 사람도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가 대장인 것만은 틀림이 없고, 네. 또 이 시장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사실은 굉장히 크고, 네. 네, 그래서 저도 서울 경기의 주요 포트폴리오를 저도 짜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타이밍상, 사이클상 좀 지금은 위험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서울 경기 비중을 좀 줄이고 네. 지방의 일부 해지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좀 가지는 이런 포지셔닝이 이제 투자 입장에서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죠. 네. 야, 대표님과 지금 거의 한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마지막 좀 요것만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무주택, 네. 사회초년생 분들한테 하고 네. 싶은 조언이라든가 네. 20대, 30대로 돌아간다면 네. 이제 대표님이 20대, 30대는 이제 지나셨으니까 네. 그쵸? 네.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지금은 좀 꼭 준비하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 초년생일 때는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잘할 필요가 없어요. 투자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돌이켜봐도 잘못된 어떤 이런 투자 의사결정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일단 호르몬이 굉장히 왕성한 시기고 사실 5% 10% 수익률 같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대박을 또 노려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자를 생각할 때 최악을 항상 감안을 하시고 내가 이 투자를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이 뭔지를 감안을 해 보시고 최악이어도 괜찮은 걸 좀 네.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는 저는 특히나 어렸을 때 사회 초년생들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투자는 나에 대한 투자예요. 재택하실 수 있는 그런 여력도 크지 않은 상황이고 이거 목숨 걸지 마시고요. 내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람도 데이터로 쪼갤 수 있습니다. 사람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래서 내 정신과 어떤 지식 이거를 업그레이드는 뭘로 할 수 있냐? 이건 책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책 100권, 운동 200회 이상 제가 해온 지가 한 7, 8 이상 된 것 같습니다. 1년에. 네. 네. 그리고 책을 보는 습관도 정말 오래됐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책 읽는 습관이 없었으면 절대 지금과는 비교도 못할 만큼 진짜 별로였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과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 책이기 때문에 네. 책 한 권의 가치는 저는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사서 보는 거, 책을 빌려보는 거 절대 아끼지 마라. 거기에 무조건 투자하셔라. 그 다음에 내 하드웨어, 내 건강에 대한 투자는 운동으로 하셔라. 그래서 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올리는데 집중하시면서 최악의 경우에도 실패하는 투자를 꾸준하게 하시면 정말로 5년, 10년 그렇게 하시면 정말로 인생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좀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나에 대한 투자가 네. 젊을 때 참 중요한 건데 네. 그 나에 대한 투자가 이제 소득으로 이제 전환하면 그게 사실 근로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네. 요즘에는 이제 투자소득도 너무 중요해지고 있는 너무 세상인데 네. 사실은 이제 투자소득이 너무 높아지고 네. 코로나 때 이제 유동성 풀리고 금리 맞습니다. 인하하면서 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근로소득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느끼고 네. 부동산으로 이제 투자 한번 잘 하면 네. 내 근로소득이 뭐 몇 년, 진짜 많게는 뭐 10년치를 받기도 네. 하는데 네. 아까 저랑 또 우리 촬영하기 전 티타임 때는 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게 너무 높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이제 일을 해서 버는 게 있고 내가 벌어놓은 돈을 잘 불려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갭이 너무 크면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그런 시대죠.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지가 못하거든요, 절대.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그래서 투자가 한참 불타오를 때 대부분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의 끝의 결과가 상당히 안 좋고 처참한 그런 투자의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뭔가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너무나도 이제 주목구기식으로 그동안 의사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로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왜? 주목구기식으로 하니까 빈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빈틈을 잘 파악한 그런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그런데 이게 과도해도 너무 과도하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의욕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어떤 성장하고 발전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되는데 다 그냥 너무 한쪽으로 투자 쪽으로만 쏠리게 하다 보니까 정작 세상이 어떤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에 막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사회는 그렇게 건전하지 않은 사회인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좀 적절한 밸런스를 좀 갖추는 그런 세상이 저는 좀 더 멋진 세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표님 만드신 그 리치고 서비스의 그런 데이터들을 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빈틈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네. 오히려 이제 근로의 가치를 네. 조금 더 느낄 수도 있는. 네. 부동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동산은 그냥 인플레이션 해지 정도의 상승. 그래서 물가 상승률보다 뭐 조금 더 많은 정도의 요 정도의
완만한 상승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대표님 같은 경우 부동산 투자로도 돈을 버셨을 텐데 네. 그런 말씀을 하니까 네. 좀 더 뭐 다른 측면에서 와닿기도 하네요. 저는. 네. 자, 저희 김작가 TV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결국에는 저라는 사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과 어떤 경험치에 근거해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안경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은 그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하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인생은 이제 운과 실력이 어느 영역이라고 하는데 운의 영역에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운에 맡길 수 없잖아요. 저는 진짜 운에 맡겼다가 많이 좀 잘못돼 본 경험이 있어서 진짜 뼈저리게 저는 그런 것들을 깨달았고 절대 두 번 다시는 내가 내 인생을 이런 운의 영역에 내가 맡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로 많이 빠지게 된 거고 그렇다라고 해서 데이터가 100%는 아니에요. 세상은 운과 실력이 어느 즈음의 경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을 내가 운의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실력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다라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실력으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데이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실 때 그게 뭐 꼭 부동산이 아니고 다른 부분일지라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조언을 구하는 그런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도 아쉬울 게 없는 분들, 잃을 게 많은 분들, 그런 분들하고 또 대화 나누시면서 조언 구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면 답이 비슷한 대답이 나오겠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내 나에 대한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은 내 친구나 내 이러잖아요. 친구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데이터와 또 좀 많이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알고 계신 그런 분들하고 많은 대화 나누시면 훨씬 더 좋은 의사결정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과의 2시간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투자 역량이 운이 아닌 실력으로 조금 더 기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기훈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